아범아, 며느라, 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엄마,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 수진도 덧붙였다. 어머니, 그래도 애들 밥은 챙겨주셔야죠. 불쌍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밥솥에서 막 피어오른 김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다. 오늘도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멸치 육수를 끓이고 국간장을 풀어 시금치국을 끓였다. 손녀들이 좋아한다는 달걀말이도 정성껏 말아냈다. 식탁 위엔 반짝이는 반찬들이 줄지어 놓였지만 그걸 보며 기뻐해주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어머니, 된장국은 좀 짜지 않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니까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꽂혔다. 내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어머니일 뿐 가끔은 그마저도 필요 없는 존재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습관이었다. 서운해도 억울해도 그냥 웃어넘기는 게 편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로 내 마음속은 늘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 늦게 끝나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아들 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다. 저녁도 제때 못 챙기실 거면 그냥 간단히 하라는 은근한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내 손은 더 바빠졌다. 조금이라도 맛있게 해주려고, 더 정갈하게 차려주려고 발끝에 힘을 주며 움직였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녀 은지가 두 팔로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 작은 품이 나를 버티게 해주던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은지마저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의 말을 따라 내게 부탁조차 조심스럽게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가끔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내가 번 돈으로,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마련한 집인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집의 가구 한 조각이 되어 있었다. 밥은 차려주고, 빨래는 해주고, 청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몸은 스스로를 가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빨래는 제 옷하고는 섞지 말아주세요. 민감한 소재라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었다. 내 옷은 아무데나 섞어도 되나? 나는 가족도 아닌가? 나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가?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심히 신문을 넘기던 아들의 뒷모습도. 엄마, 그냥 이해해. 요즘 세대는 다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만 그런 거였다. 새벽 3시 나는 다시 부엌에 나와 밥솥 뚜껑을 열었다. 남은 밥을 주걱으로 저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무너진다.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른 삶을 꿈꾸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며느리 없는 세상, 그 속에서 나는 웃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나는 멍하니 의사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70을 넘긴 몸에 칼을 댄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 건 이 말을 꺼냈을 때의 가족 반응이었다. 엄마,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아들 태호가 한 말이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 건강보다 집안일이 더 걱정된다니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다. 며느리 수진도 덧붙였다. 어머니, 그래도 저녁은 어떻게 애들 먹을 건 챙겨주셔야죠. 내 열이 39도까지 치솟아 숨조차 가빴던 그날, 나를 향한 진짜 걱정은 단 한 줄기조차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여전히 가정부였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다. 적어도 가정부는 휴가가 있고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수술 당일 나는 혼자서 병원에 들어섰다. 간호사가 묻는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눈물이 자꾸만 고였다. 70평생 가장 두렵고 외로운 순간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를 때렸다. 옆 병상에 있던 할머니는 달랐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줄줄이 찾아와 엄마 힘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깨어났을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병실, 흰 천장, 뻗은 내 팔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그날 완전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며칠 뒤 혼자 퇴원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며느리가 던진 첫 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 실밥도 풀지 않은 허리를 부여잡은 채 그들의 눈에 비친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절실히 느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더구나. 내가 힘겹게 말했지만 수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럼 한 달 동안은 파출부를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 집에서 돈으로 환산도 되지 않는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대받아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수술한 허리가 채 회복되지도 않았던 어느 저녁 나는 화장실로 가려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이 절로 멈췄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며느리 수진의 낮은 목소리였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게. 친구들도 집에 잘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엄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아들 태호의 말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 벽에 기댄 채 몸을 굳혔다. 간섭이라니? 늦게 귀가한 손녀 숙제 봐주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죽을 끓여주고 생일상 차려준 게 그게 간섭이었나? 내 모든 정성이, 내 마음이 그들의 입에서는 제약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잖아. 수진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울렸다. 나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건 내 부재였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 울음소리마저 그들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며칠 뒤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내 마음은 한 줄기 빛을 붙잡듯 물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그 순간 아들이 머뭇거리다 말하더라.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가. 이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끝내 손님조차 아니었던가.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구나. 좋다. 그럼 내가 먼저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고. 며느리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해졌다.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집은 내 손으로, 내 돈으로 장만한 곳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나는 아들을 키우느라 남의 집 청소와 집밥으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이 집을 샀다.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말문을 막았다. 경희야, 나 집을 팔까봐. 나는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는 언제나 그렇듯 담담하게 웃었다. 순이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 말에 등줄기가 시원하게 풀렸다. 며칠 뒤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 사장님은 잠깐 나를 살펴보더니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 이 집 상태가 너무 좋으신데요. 금매로 내놓으면 빨리 팔릴 거예요. 금매라는 말은 내게 벼락같이 들렸다. 빨리 팔고 빨리 떠나자.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내 이름이 적힌 문서 위에 도장 하나를 찍는 순간 수십 년 묶여있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용히 이삿짐을 정리했다. 오래된 이불 2채, 그릇 몇 벌, 사진 한 장. 내게 남은 건 정말 소박했다. 상자에 넣으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새벽, 아들의 첫 운동화에 구멍이 났을 때 몰래 봉제하던 손길, 밤새 아프던 며느리 대신 손주를 달래던 내 손. 순이야, 무슨 일 있니? 경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목이 조금 메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거실에 오래된 소파, 부엌 찬장에 남은 작은 숟가락들, 아이들이 찍어간 손자국이 묻은 벽. 모두 내게는 추억이었다. 그러나 그 추억들이 나를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연락해 놓았는지 그들은 돌아올 날이 되어 있다고 몰랐다. 짐을 실으며 경희가 다정하게 말했다. 순이야, 가끔 연락해. 바다 보러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문득 손에 들린 작은 철제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다. 남편이 쓰던 열쇠였다. 나는 살며시 눈을 감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트럭이 떠나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앞을 돌아보았다. 문은 닫히고
열쇠는 내 손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자유로웠다. 어떤 것은 떠나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바다에서 모래성도 쌓고 말도 탔어요. 손녀들의 천진한 얼굴을 보니 잠시 가슴이 저릿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거실엔 내가 싸놓은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들 태호도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소리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말에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호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극단적인 건 너희였지. 요양원 얘기 꺼내고 집안일만 걱정하던 게 누군데. 수지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는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이들 핑계로 나를 붙잡으려 하니 참 한심하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버텼던 거야. 이제는 됐다. 아이들이 멀뚱히 서서 내 눈치를 보았다. 그 눈망울에 잠깐 흔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엄마 아빠랑 잘 지내. 태호가 마지막으로 애써 붙잡았다. 엄마,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결국 그것만 궁금했니?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히 보낼 거다. 수진이 이를 악물며 내뱉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기적으로 살 거다. 70이 넘도록 남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마지막 박스를 닫았다. 내 등에선 오히려 홀가분한 바람이 불어왔다. 트럭이 떠난 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고 바람은 소금 냄새를 실어와 내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었다. 작은 대문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 주인 없는 집 같아서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테이프를 꺼내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정혜. 70이 넘도록 남의 호칭으로만 불리던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문패에 붙였다. 경희가 양손에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순이 아니 정혜야. 이젠 너 이름으로 부를게. 그 말이 씨앗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웃었다. 그래, 이름으로 불러줘.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니까. 첫날의 집 정리는 놀랄 만큼 빨리 끝났다. 박스가 4개뿐이었으니 당연했다. 작은 서랍장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려다 잠시 멈칫했다. 사진 속에 나는 늘 부엌에 있었다. 앞치마 끈이 질끈 묶인 채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 위로 보이지 않는 주름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이 집의 첫 그림은 바다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은 경희가 가져온 김밥과 따끈한 미역국이었다. 한 숟갈 삼키자마자 눈물이 왈칵 고였다. 왜 울어? 뜨거운 게 내 목으로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목구멍은 지적과 지시,
눈치와 한숨만 삼켜왔다. 오늘 들어온 건 따뜻함이었다. 오후엔 시장에 나갔다. 대충 묶은 머리에 얇은 패딩을 걸친 채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발 뒤꿈치가 땅을 디딜 때마다 내가 산다는 감각이 몸을 채웠다. 새로 오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네, 작은 집 하나 구했어요. 혼자 사시나? 네, 강아지랑 둘이요. 잘 오셨어요. 여긴 파도도 크지만 마음은 잔잔한 곳이에요. 나는 그 말이 좋아서 옅게 말린 조기 2마리를 샀다. 오늘 저녁은 내 입맛에 맞춰 굽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바다가 한껏 안으로 밀려들었다. 기름 두른 팬에서 조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익어갔다. 간장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을 세웠다. 새콤한 냄새가 떠오르자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 잠자던 식욕이 깨어났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내 밥이다. 누구 입 맞출 필요 없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태호. 나는 한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세요? 바다 앞에 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아니 아내가 많이 놀랐어요. 집을 파시다니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급작스러운 건 너희의 말들이었지. 요양원, 자유, 집안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살짝 구워지던 조기를 뒤집었다. 노릇한 껍질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스며갔다. 엄마, 그래도 명희가. 그 말을 자르듯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명희는 내 이름이었다. 계약도, 도장도, 결정도 내 손으로 했다. 내가 모르는 건 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다.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찾는다. 아이들한테 전화 바꿔줘. 은지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우리 언제 갈 수 있어요? 방학 때 바닷가에 오너라. 할머니가 조기 구워줄게. 이번엔 내 입맛 말고 우리 입맛으로 같이 먹자. 네. 짧고 맑은 대답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태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지금 당장 돌아오실 생각은 없다. 나는 구운 생선을 접시에 담았다. 태호야, 부탁 하나만 하자. 이제부터 나를 설득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게 내 엄마를 사랑하는 법이다. 전화를 끊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고요는 오래전 내 방에 있었던 적이 없다. 항상 누군가의 호출, 누군가의 요구가 먼저였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바다를 향해 의자를 돌렸다. 조기살을 한 점 떼어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바다의 힘이 혀끝에 번졌다. 이 맛이었지. 나는 웃었다. 내가 좋아하던 그러나 늘 미뤄두었던 정확한 간. 저녁 무렵 동네 어르신들이 문을 두드렸다. 새댁이 아니고 새이웃. 잠깐 나와요. 나는 급히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다. 어르신 셋이 종이컵에 따끈한 수정과를 나눠주었다. 여긴 누구든 오면 갓김치 한 포기, 수정과 한 잔이 첫 인사요. 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는 한정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름이 곱네. 정에, 정으로 사는 세상에 애정이 많으라는 뜻이지. 그 말에 나는 또 웃고 말았다. 이 동네 첫날 저녁에만 3번이나 웃었다. 이전 집에서 한 달 동안 웃은 횟수보다 많았다. 밤이 내려앉자 파도 소리가 방의 벽지를 드르르 긁었다. 나는 불을 끄고 손전등으로 작은 노트를 비추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리스트.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새벽에 바다 걷기,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등나무 의자 사기, 나에게만 좋은 된장 담그기. 2번째 줄을 적다가 문득 내일 아침 은행을 떠올렸다. 오래전부터 가족의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학교 급식비까지도 내가 챙겼다. 그러나 정작 내 이름으로 된 건 별로 없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내 이름의 통장을 만든다. 지출 항목의 첫 줄엔 나를 쓴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고 하늘 구석에서 별 하나가 기웃거렸다. 며느리 없는 세상에서 나는 너무 이기적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곧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다시 돌려보내며 말했다. 아니,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낯선 집의 첫밤인데도 당황스러울 만큼 잘 졸렸다. 꿈속에서 나는 앞치마를 풀어벗어 바닷가 등대에 걸었다. 바람이 그것을 깃발처럼 휘날렸다. 누가 묻지도 지시하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밤, 그 깃발은 나를 대신해 소리쳤다. 여기 한정혜가 산다. 바닷바람에 익숙해져 갈 즈음 어느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초라한 낯빛의 태호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다 꺼진 눈빛,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이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차를 내왔다. 여긴 공기도 맑고 집도 참 좋네요. 태호가 두리번거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응, 좋아. 마음이 편하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엄마, 우리 요즘 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매일 눈치 보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솔직히 장모님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엄마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울컥했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다. 늦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니?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듯 말했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아직도 모르니? 나는 이제 혼자가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도 간섭도 원하지 않아. 내가 효도하고 싶으면 내 가족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에겐 제일 큰 효도다. 태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내 손으로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물은 구수하고 짭조름하게 방안을 채웠다. 엄마, 이 맛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태호는 밥 2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우며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 눈물이 맛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 때문인지는 묻지 않았다. 저녁이 끝나고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짐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었다. 며느리 없는 세상에서 나는 비로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등허리를 쭉 펴고 거울을 봤다. 주름마다 지난날의 굴곡이 박혀 있었지만 피곤 대신 기대가 비쳤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내 이름의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스카프를 바짝 여민 채 걸음을 옮기니 각 구운 단팥빵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나는 빵집에 들러 따끈한 빵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았다. 혼자 사세요? 네, 지금은 혼자가 좋아요. 내가 웃자 젊은 주인이 놀란 얼굴로 따라 웃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짧은 인사가 내 등에 햇빛처럼 내려앉았다.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았다. 번호판 불빛이 번쩍이며 내 차례를 불렀다. 어떤 용무 보시나요?
제 이름으로 자유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카드도 함께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겨주었다. 볼펜을 잡는 순간 한때 남편 이름, 아들 이름, 가족 이름 뒤에 숨어 서명하던 기억이 목을 막았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 이름을 적었다. 한정혜. 잉크가 마르는 동안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멩이가 부서졌다. 비밀번호는 어머님이 기억하시기 쉬운 걸로 하세요. 직원의 말에 나는 바다의 파도 횟수처럼 쉬운 숫자를 눌렀다. 카드가 툭 창구 너머로 미끄러져 나왔다. 작은 직사각형 한 장이 이토록 묵직할 줄 몰랐다. 은행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니 현수막이 펄럭였다. 어르신 재봉 동아리 신규 회원 모집.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젊을 적 고무줄 달린 바지단을 밤새 꿰매던 손길이 저릿하게 떠올랐다. 가입하고 가세요. 눈이 편한 큰 바늘도 있어요. 담당자가 활짝 웃었다. 나는 신청서를 받아 적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배우고 싶은 이유란에 이렇게 썼다. 내 옷은 내가 고치고 싶어서. 첫 모임은 그날 오후였다. 작은 복지관 강의실에 바늘과 실, 단추와 지퍼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건넸다. 흰 머리를 반드시 빗은 분이었는데 손끝이 놀랍도록 매끈했다. 네, 제 옷을 제 손으로 고치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여긴 서로의 시간을 꿰매주는 곳이에요. 강사는 재봉틀의 페달을 가볍게 밟는 법부터 알려줬다. 발은 세게 말고 숨 쉬듯이. 나는 페달을 살짝 눌렀다. 바늘이 오르내리며 천을 꿰맸다. 촘촘한 바늘땀 사이로 내 지난날이 한 코 한 코 들어앉는 것 같았다. 남의 옷만 기워주던 손, 남의 입맛만 맞추던 혀, 남의 시간을 위해 돌리던 발.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진.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받았다. 어머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무슨 일이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생소한 울퉁불퉁함이 있었다. 장모님 댁에 얹혀 살다 보니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늦었지만 알아준 건 고맙다.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방학 때 오라고 했지. 그 약속은 지키자. 나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과거를 송두리째 용서하지 않되 앞날을 닫아걸지도 않겠다는 뜻이었다. 해질 무렵 복지관 마당에 서니 하늘이 분홍빛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단팥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팥이 혀끝에 퍼지자 괜히 웃음이 났다. 그 순간 강사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다. 첫날인데도 손이 반듯하세요. 집에서 평생 꿰맨 게 많아서요. 이제야 내 옷을 꿰매보네요. 다음 주엔 본인 치마 하나 가져오세요. 허리 맞춰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졸라맸던가. 다음 주엔 내 배에 맞게, 내 걸음에 맞게 고무줄을 내가 당길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틈 사이로 바닷내가 슬며시 들이쳤다. 나는 새 통장과 카드를 서랍 한 칸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 위에 오늘 만든 회원증을 폭에 올렸다. 서랍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4시간의 월급날은 나에게. 저녁은 된장국에 조기 반 토막 그리고 미나리 무침을 곁들였다. 식탁 반대편의 빈 의자가 오늘은 외롭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어들고 바다를 마주보며 말했다. 잘했어, 정혜야. 너의 하루가 내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그날 밤 침대만 노트에 세 줄을 더했다. 내 치마 허리,
내 손으로 줄이기. 6. 손녀들에게 바늘기 꿰매는 법 가르치기. 글자들이 또박또박 줄을 세웠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바늘 없이도 나는 오늘 내 하루를 곱게 시침질하고 있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나는 새벽부터 바닷가에 나가 발을 적셨다. 파도 소리에 맞춰 심장이 또박또박 뛰는 걸 느끼며 나는 그제야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다. 왜 전화했니? 한 번만 찾아뵙고 싶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 집을 찾아왔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쭈뼛거림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의외였다. 내가 왜 지금 내 사과를 받아야 하지? 나는 차갑게 물었지만 가슴 한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저도 장모님 댁에 얹혀 살다 보니 어머니께 얼마나 힘든 삶을 드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았니? 그 깨달음이 늦었다는 건 내 죄야. 하지만 인정한 건 용기다. 아이들은 내 무릎에 안겨 할머니 하고 외쳤다. 나는 결국 그 작은 체온에 팔을 감았다. 그래, 방학 때 오너라. 여긴 너희를 기다릴 바다가 있다.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가 바람에 휘날리듯 스쳐 지나갔다. 용서는 바다 같아야지. 밀려왔다가도 다시 물러나는 게 파도 아니겠니?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파도에 실려 들어왔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는 꿈을 꾸었다. 비록 같은 지붕 아래 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나는 웃으며 며느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유난히 반짝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등대 축제라 부르는 작은 잔치가 열리는 날, 나는 새로 고친 남색 치마를 입고 바닷길을 걸었다. 허리선이 내 숨결에 맞춰 알맞게 늘고 줄어드는 옷, 그 사소한 편안함이 내게는 큰 기념일이었다. 정의 이웃, 오늘 사회 좀 보시오. 복지관에서 함께 바느질하던 미순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 목소리 큰 건 자신 있어요. 사람들이 웃었고 바람도 따라 웃는 듯 천천히 불었다. 등대 아래 장터엔 국화 냄새, 구운 고구마 냄새, 그리고 아이들 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준비해온 종이봉투를 꽉 쥐었다. 내 통장에 찍힌 첫 연금과 작은 재봉 수입, 그중 일부를 동네 도서기금으로 내기로 마음먹었다. 내 이름으로 조용히 보태고 싶어요. 서류에 서명하며 나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 이름을 적었다. 한정혜. 이 마을의 바람이 그 이름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해가 서쪽으로 눕자 멀리서 은지와 동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두 아이는 해초처럼 안겨들었다. 그 뒤에 서 있는 태호와 수진이 조심스레 인사했다. 엄마, 오늘은 관객이에요. 어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약속 기억해라. 여긴 내 집, 내 삶. 오고 싶을 땐 미리 말하고 머무는 동안 각자 자기 그릇은 스스로 씻는 것. 수진이 먼저 대답했다. 네, 어머니. 태호도 곧 따라 말했다. 응, 엄마. 무대 앞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자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첫 순서는 바닷바람을 닮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때로는 가정부였고 가끔은 방해였어요. 그러다 등대처럼 서보기로 했지요. 누가 오고 가든 내 자리를 밝히는 존재로요. 잠깐 박수가 났다.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노래 같이 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후렴은 너희가 맡아라. 작은 북소리와 함께 동네 합창이 시작됐다. 나는 가사를 또박또박 읽었다. 밀려오고 물러가도 끝내 남는 건 마음의 불빛. 은지와 동우가 불빛 하고 따라 외쳤고 사람들의 웃음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휴식 시간, 수진이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 그동안의 말과 눈빛을 후회해요. 다시 예전처럼 살자는 건 아니고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사과는 받겠다. 다만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각자 주인으로 살자.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건 환영이지만 나의 휴식일엔 전화를 끄겠다. 그건 너희가 지켜야 할 예의다. 네. 그녀의 대답은 이번엔 억지로 하지 않은 소리였다. 어둠이 내려앉아 등대가 켜졌다. 하얀 빛이 천천히 바다 위를 쓸고 지나갔다. 태호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사과 편지예요. 큰 소리로 읽지는 마시고 그냥 엄마가 시간 날 때. 나는 봉투를 쓸어내렸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기억해라. 말보다 중요한 건 생활이다. 네, 생활로 보일게요. 마지막 순서로 경품 추첨을 하려는데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한정의 이웃, 등대 기념 문패 당첨. 사람들이 박수쳤다. 작은 나무 문패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정혜가 산다. 나는 문패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몇 해 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 없던 집이 떠올랐다. 이제는 다르다. 내 이름으로 들어와 내 이름으로 나가는 하루가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내 양손을 잡았다. 할머니, 바다 냄새가 좋아요. 그렇지. 근데 오늘은 일찍 자야 한다. 내일 새벽엔 바닷길을 걷는다. 우리도요? 그래, 너희도.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자 태호와 수진도 뒤에서 웃었다. 문 앞에서 나는 새 문패를 달았다. 등대에서 가져온 작은 불빛이 문패에 부딪혀 반짝였다. 그 순간 긴 세월 내 어깨를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짐들이 바람결에 와르르 부서져 흩어졌다. 잠들기 전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다. 10. 내 등대의 불빛을 지키기. 볼펜 끝이 종이를 지나갈 때 멈칫하고 마음이 웃었다. 며느리 없는 세상에서 나는 비로소 웃는다. 나는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멀리서 파도가 와서 모래를 안았다가 다시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 리듬에 맞춰 나는 고요히 숨을 쉬었다. 다음 파도가 와도 나는 내 자리에서 밝게 서 있으리라. 등대처럼